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만사 요지경이에요. 좋은 시간 되도록 노력할게요. 즐거운 마음으로 시청해주세요.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이미 늦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렇게 말해야겠네요. 열심히 공부할수록, 좋은 대학에 갈수록, 안정적인 직장을 가질수록 오히려 더 먼저 도태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요. 역설이죠. 우리가 성공이라고 믿어왔던 공식이 이젠 틀린 공식이 되어버릴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이 순간,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자본의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단 1년 반 만에 3경원. 숫자가 너무 커서 실감이 안 되시죠? 대한민국 국가 예산의 무려 100배에 달하는 돈입니다. 이 돈이 한 곳으로 몰리고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다른 곳에 있어요. 이 대격변이 우리가 상상했던 방향과 다르게 흐르고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로봇이 공장 노동자를 대체하는 게 먼저일 거라 믿었죠. 그런데 아니요, 틀렸습니다. 최근 의사와 변호사와 개발자가 먼저 요동치고 있어요. 그리고 가난한 나라가 먼저 위기에 처할 거라 믿었죠. 아니요, 틀렸습니다. 오히려 교육 수준이 높고 데이터가 정제된 나라일수록 더 빠르게 흔들리고 있어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앞에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음을 깨닫게 되실 거예요. AI 시대의 주인이 될 것이냐, 아니면 디지털 농노가 될 것이냐. 가장 정직한 예언가가 있어요. 예, 맞아요. 바로 돈입니다. 닷컴 버블 때도 그랬고 스마트폰 혁명 때도 그랬어요. 언제나 돈이 제일 앞서서 미래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지금 자본은 인류 역사상 한 번도 본 적 없는 속도로 한 방향을 향해 달리고 있어요. 불과 1년 반 만에 3경원. 이 숫자의 무게를 제대로 느끼려면 비교가 필요해요. 1990년대 인터넷 혁명, 그 거대한 파도가 세상을 바꾸는 데 걸린 시간이 10년이었어요. 지금은 그때의 파도보다 10배나 빨라요. 다시 말해, 인터넷이 10년 동안 한 일을 AI는 단 1년 만에 해치우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야 해요. 그 엄청난 돈은 도대체 어디로 흘러들어가는 거야? 낯설지만 기업의 매출이나 영업순이익을 보고 투자하는 시대는 끝나가고 있어요. 지금 글로벌 자본이 주목하는 기준은 두 가지예요. 첫째, AI 인재를 얼마나 확보했는가. 둘째, 데이터 주권을 얼마나 쥐고 있는가. 공장이 있냐 없냐는 이제 부차적인 문제가 됐어요. 그 기업이 어떤 종류의 AI를 만들 수 있는 인재를 확보했는지, 또 그 AI에게 먹일 누적된 대량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지 등이 기업의 가치를 결정짓는 시대예요. 실제로 2023년 이후 AI 분야 상위 10개 기업의 평균 주가 상승률은 전통적인 제조업의 23배를 기록했어요. 이건 거품이 아니에요. 시장은 이미 문명의 새로운 운영체제가 교체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죠. 우리는 또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해요. 이 거대한 변화에서 한국은 피해자일까, 수혜자일까? 그 답은 우리가 예상하는 방향과 전혀 다른 곳에 있을지 몰라요. 우리 함께 그 실마리를 찾으러 가봐요. 젠슨 황이 삼성전자를 찾아온 날 실리콘밸리는 술렁였어요. 세계 최고의 AI 반도체 기업 CEO가 왜 굳이 한국에 왔을까? 우리 모두 알다시피 엔비디아는 소프트웨어 회사죠. 그리고 미국에는 세계 최고의 소프트웨어 인재들이 넘쳐나고요. 그런데 그 천재들이 만든 AI를 현실 세계에서 구동할 수 있는 그릇이 부족했던 거죠. 어쩌면 이게 핵심이에요. 이제 AI 패권 전쟁의 2라운드가 시작된 거죠. 1라운드가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언어 모델 경쟁이었다면 2라운드는 피지컬 AI, 즉 현실 세계에서 움직이는 AI예요. 로봇, 자율주행차, 스마트 팩토리. 이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제조 기술과 정밀 기계 제조 능력이 동시에 필요해요. 그런 나라가 지구상에 몇 개나 될까요? 네, 그래요. 딱 두 나라예요. 한국과 중국. 그런데 미국은 지금 중국을 전략적으로 봉쇄하고 있어요. 반도체 수출 규제, 기술 이전 차단. 결과적으로 미국이 가장 믿을 수 있는 피지컬 AI 파트너는 한국인 거죠.
젠슨 황이 삼성전자와 손잡고 현대차와 협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물론 이 기회는 영원하지 않아요. 문이 열려 있는 지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한국은 AI 시대의 핵심 부품 공급자로 남을 수도 있고, 더 나아가 미국과 함께 미래를 설계하는 공동 건축가도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열려 있는 문이 닫히기 전에 먼저 안을 들여다봐야 해요. 그런데 그 안에는 우리가 대면하고 싶지 않은 불편한 진실도 숨어 있어요. 여러분,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AI가 제 아무리 발달해도 전문직은 괜찮을 거야. 판사가 AI한테 대치될 리는 없잖아. 의사는? 에이, 설마. 그런데 그 설마가 지금 현실이 되고 있어요. 그것도 놀랍도록 빠른 속도로. 우리의 오래된 믿음은 이랬어요. 로봇은 공장 노동자의 일을 빼앗을 것이고 AI는 단순 반복 업무부터 사라지게 만들 거야. 따라서 고도로 훈련된 지식 노동자,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은 끝까지 살아남지 않을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어요. 하지만 틀렸어요. 완전히. 먼저 충격을 받은 건 예전엔 안전하다고 여겨지던 직군들이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맞아요. 이제 우리는 알아요. AI는 규칙이 명확하고 데이터가 풍부한 분야를 가장 빠르게 정복하죠. 그리고 그 조건에 가장 완벽하게 부합하는 분야가 바로 법률, 회계, 의류, 코딩 등이었어요. 법률 문서는 수십 년치의 자료가 디지털로 정리돼 있어요. 의학 논문은 수백만 건이 데이터베이스에 쌓여 있고요. AI 입장에서 보면 최고의 먹잇감이죠. 실제로 미국 일부 로펌은 신규 변호사 채용을 40%나 줄이고 AI 구독률을 늘렸답니다. 그렇다면 오래도록 살아남을 직업은 무엇일까요? 역설적이게도 그동안 큰 기술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이라며 무시받던 영역들이에요. 배관공이 AI에게 대체될까요? 지붕수리공은요? AI는 물리적인 현장에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손발을 쓸 수 없어요. 적어도 가까운 미래까지는요. 좋은 대학은 평생 보장이라는 공식. 이 공식이 깨진 자리에 우리는 무엇을 새로 써넣어야 할까요? 그 답은 데이터에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어쩌면 놀랍게도 국가 주권에 있어요. 질문 하나 또 드릴게요. 여러분의 건강검진 데이터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병원 서버? 예, 맞아요. 그런데 그 병원이 미국 AI 기업의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다면요? 그 AI가 여러분의 MRI 데이터로 학습을 했다면요? 아, 그 순간 한국 의료 데이터의 패턴과 지식은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전부 미국 기업의 자산이 될 수 있어요. 이게 과장이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데이터 식민지화의 실제 작동 방식이에요. 사버린 AI란 바로 이 문제에 대한 답이에요. 국가 고유의 언어, 문화, 산업 데이터로 훈련된 독자적 AI 모델을 확보하는 것. 이것은 이제 더 이상 기술 개발의 문제가 아니에요. 국가 안보의 문제죠. 생각해보세요. 한국 의료 데이터를 미국 AI에 학습시키면 진단 정확도는 올라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순간 한국 특유의 식습관, 유전 패턴, 질병 데이터는 전부 미국 기업의 소유가 되죠. 이후부터 우리는 그 AI를 구독료를 내고 써야 하는 처지가 되는 거죠. 과거 원자재를 수출하고 완성품을 수입하던 식민지 구조가 21세기에는 데이터를 수출하고 AI를 수입하는 구조로 반독되는 거예요. 이제 핵심은 버티컬 AI예요. 특정 산업 도메인에 특화된 우리만의 데이터로 확습된 AI. 한국어를 진짜로 이해하고 한국 제조업의 불량 패턴을 아는 AI.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AI 시대의 디지털 소장농, 아니 디지털 농로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는 무엇일까요? 어쩌면 놀랍게도 그건 아직 우리나라 학교에서는 가르치지 않는 능력들이에요. 이런 학교를 상상해 보세요. 시험이 없어요. 졸업장도 없어요.
그런데 이 학교 출신들이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먼저 채용돼요. 황당한 이야기 같지만 이미 현실이에요. 바로 팔란티어 마피아 이야기죠. 빅데이터 기업인 팔란티어 출신 인재들은 학벌보다 실제로 무엇을 만들었는가로 평가받아요. 이러한 실력주의 문화가 이제 산업 전반으로 번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현실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지금 챗 GPT나 제미나이는 사법고시 문제를 풀고 의학 논문을 요약하고 코딩을 대신해요. 암기 능력은 이제 더 이상 경쟁력이 되지 않는 시대가 온 거예요. 4년을 투자해 외운 지식이 AI 앞에서는 단 1초 만에 무력화되니까요. 그렇다면 진짜 교육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AI를 도구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힘일지도 몰라요. AI에게 어떤 질문을 해야 하는지를 아는 능력, AI가 내놓은 해법을 합리적이고 비판적으로 검증할 줄 아는 능력, 그리고 AI가 만든 결과물을 인간의 문제와 연결할 줄 아는 능력. 이것이 바로 AI PT, 즉 AI 퍼스널 트레이닝의 개념이에요. 헬스장에서 PT를 받듯 매일 30분씩 AI 도구를 직접 사용하고 실전 프로젝트를 쌓는 것. 화려한 스펙 대신 기터볼에 올린 프로젝트 하나가 또는 직접 제작한 AI 서비스 하나가 면접관을 더 설득할 수 있어요. 문제는 한국 교육 시스템이 이 변화를 아직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시스템이 바뀌기를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무기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의외로 AI가 절대 흉내낼 수 없는 인간 고유의 능력이 있지 않을까요? AI가 그린 그림이 미술대회에서 1등을 했어요. AI가 작곡한 음악이 음원 차트에 올랐어요. 그리고 AI가 쓴 소설이 출판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질문할게요. BTS 팬들이 방탄소년단을 사랑하는 이유가 뭘까요? 음정이 완벽해서? 안무가 정확해서? 아닐 거예요. 아마 그들의 이야기를 노래하기 때문일 거예요. 어린 시절의 좌절, 성공에 대한 두려움, 팬들과 나눈 눈물, 그 인간적인 숨결이 수억 명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 아닐까요? AI는 완벽에 가까운 음악을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AI에게 아우라는 없어요. 그 음악 뒤에 숨어있는 고통의 기억, 치열한 선택의 흔적, 그리고 우리 같은 인간이 만들었다는 연대감, 그것을 AI는 복제할 수 없어요. 이것이 바로 팬덤 경제가 AI 시대에 더욱 강력해지는 이유예요. K컬처가 세계를 제패한 건 기술력 때문이 아니에요. 인간의 감정을 인간의 언어로 가장 정직하게 표현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 개인은 어떻게 이 원리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답은 의외로 쉬울지 몰라요. 효율은 AI에게 맡기고 공감에 집중하라. 보고서 작성은 AI가 초안을 잘 잡을 수 있어요. 하지만 팀원의 사기를 올리는 한마디, 고객이 미처 말하지 못한 불편함을 먼저 알아채는 감각, 그건 AI의 몫이 아니죠. 인문학, 철학, 예술이 AI 시대에도 가장 비싼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것, 저는 아직도 믿고 싶어요. 이제 다음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인류의 역사는 이런 상황을 처럼 맞이하는 게 아니거든요. 로마 황제들의 가장 강력한 통치 무기 중 하나가 무엇인지 아세요? 군대? 법? 아니에요. 더 강력했던 건 빵과 서커스, 즉 파넴 앳 시르켄세스였어요. 배불리 먹게 하고 신나는 구경거리를 주면 백성들은 생각에 게을러져요. 2000년 전 콜로세움에서 노예들의 피 튀기는 싸움을 즐거운 구경거리로 삼았던 로마 시민들. 그들은 싸움을 야만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그 싸움은 단지 여가였을 뿐이에요. AI와 로봇이 생산성을 폭발적으로 높이는 미래, 인간이 일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다면 우리 인간은 과연 무엇을 하며 살까요? 보편적 기본소득, 유니버설 베이직 인컴 논의는 이미 여러 나라에서 시작됐어요.
핀란드, 캐나다, 케냐에서 실험이 진행됐었고 그 결과는 놀라웠죠. 사람들에게 돈을 공짜로 줬더니 놀랍게도 사람들은 더 많이 일을 시작했어요. 생존의 불안이 사라지자 비로소 하고 싶은 것을 찾아 나선 거죠. 물론 반대 시나리오도 있어요. AI가 만들어낸 자극적인 컨텐츠, 완벽하게 개인화된 엔터테인먼트에 중독된 인간, 디지털 콜로세움의 관중이 되어 타인의 자극적인 일상을 소비하며 자신의 삶을 잊고 사는 인간. 철학자 요한 하위징거가 말한 호모 루덴스, 즉 유의하는 인간은 놀이를 통해 창조하고 관계를 맺고 의미를 만드는 존재라는 학명. 과연 AI 시대의 인간이 이 방향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에요. 윤리의 문제이고 교육의 문제죠.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어느 한 나라에서 가장 극적으로 실험될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가 소멸하고 있는 나라, 바로 우리 대한민국에서요. 2124년, 지금으로부터 딱 98년 후, 그해 대한민국의 인구는 지금의 3%만 남아있을 거라는 예측이 있었어요. 서울대학교 연구팀의 계산에 따르면 현재 추세가 지속될 경우 한국은 사실상 국가로서 기능하기 어려운 수준의 인구 붕괴를 맞이한대요. 학교가 비고 병원이 비고 지방도시 전체가 텅 빈다네요. 무서운 숫자죠. 하지만 우리는 생각의 방향을 완전히 뒤집어 볼 필요가 있어요. 한국이 AI와 로봇 기술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한다면 인구 감소는 재앙이 아니라 선택지가 될 거예요. 100명이 할 일을 10명이 AI와 함께 해낸다면, 줄어드는 노동력을 돌봄 로봇이 채운다면, 사라진 지방 도시를 스마트 AI 도시로 재설계한다면, 실제로 한국은 이미 그 실험의 최전선에 있어요.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 요양 시설, 세계 1위의 반도체 제조, 세계 최고 속도의 인터넷 인프라. 이것들이 결합되면 한국은 AI 기반 돌봄 사회의 글로벌 테스트베드가 될 수 있죠. 병약한 노인의 혈압을 24시간 모니터링하는 AI, 독거노인의 감정을 읽을 줄 아는 돌봄 로봇, 전국 농촌의 스마트팜을 운영하는 자율 시스템. 이런 기술들을 한국에서 먼저 구현하고 세계로 추출하는 것. 그런 것이 인구 소멸이라는 위기를 경쟁력으로 전환하는 길 아닐까요? 물론 기술만으로는 부족하죠. 우리에게는 선택이 필요해요. AI를 두려움으로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절박한 문제의 해법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지금 이 순간에도 삼경원의 자본은 흐르고 있어요. 그 거대한 물줄기가 한국을 집어 삼킬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그 흐름 위에 올라탈 것인지. 물론 정답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유일한 실패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러한 영상을 찾아보시는 여러분은 이미 남들보다 한 발 앞에 있을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도 한 발 앞서갈 수 있게 하는 힘이 되고요. 복잡한 세상사, 요지경으로 들여다보면 답이 보이죠? 당신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풍요롭고 안녕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해요. 지금까지 세상만사 요지경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